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소식으로 꽉 채운 2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와 2부에서는 수돗물 유충 발견 문제에 대해서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고 또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민주당 위원과 민주당 내 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김태현 변호사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로 만나보고요. 탁재영 여행전문 PD가 준비한 지구촌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열린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후보자 검증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이 쟁점이 됐죠. 네.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 박원순 없는 박원순 청문회다 이런 평가 나올 정도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를 밝혀줄 임순영 젠더특보를 포함해서 서울시 관계자라든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 이런 야당이 요청했던 증인들은 모두 청문회장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고소 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곡,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소권 없음 입장에 대해서 이게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이 몇몇 의원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이춘재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상황이었더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이어간 전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피혐의자가 사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수사라든가 또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어제부터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귀가한 걸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전달된 과정도 이제 함께 수면 위로 또 드러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에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여당 내부에서조차 갑작스럽다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집값이 워낙에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내 든 거죠.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좀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장기적인 대책을 제안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리는 있을지언정 갑작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결국에는 개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꺼내들 타이밍이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행정수도 이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 헌재 판결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행정수도 이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상 불문 헌법에 해당한다. 관습상 불문 헌법. 법률 용어가 많이 어려운데 그때는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다시 추진을 하려면 좀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물론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헌법 소원이나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을 다시 받아보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긴 합니다. 저희 그린벨트 해제 현안을 두고 당 정의 우왕좌왕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매듭졌죠.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계속 보존하겠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죠. 네, 그 전에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대립을 하면서 서울시가 아무리 해제 반대를 해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방안까지 언급이 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권 인사라든가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입을 보태고 뭐 그러던 상황이었는데요. 급물살을 타는 것 같더니 대통령이 나서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가 일관되지 못한 의견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해버린 모양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에 검토해왔던 대안 외에도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한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한다.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이 다시 나왔네. 육군사관학교에 붙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대안이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태릉 골프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었죠. 그 1966년 11월에 개장을 해서 서울 시내 유일한 골프장이고 부지 면적이 25만 평입니다. 인근 육사 또 태릉 선수촌 부지를 합치면 주택 2만 호 건설이 가능하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2만 호. 네. 그런데 이제 군대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군 고위 장성 출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뭐 군대 내에서는 뭐 꽤나 상징성이 큰 그런 장소이고. 근데 사실 간혹 현역 장성급 그 군인들이 비상 상황에서 골프를 쳐서 또 논란을 빚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래 전부터 서울의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곳을 이제 이용하자, 활용하자라고 했지만 국방부가 그 협의에서 늘 뭐 반대를 해왔고 거절을 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결국에는 국방부가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골프장 부지를 내놓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향후에 이 골프장 주택 부지 활용이 확정이 된다면 군 당국이 골프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또 만나서 또 이걸 논의했. 그때부터 이제 솔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육군사관학교도 원래 보면은 다른 예를 들면 공군사관학교는 청주에가 있고 해군사관학교 진해가 있고 사실 육군사관학교 여전히 수도권에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공공기관들도 많이 옮기고 있는 상황에 육사가 서울에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국방부 쪽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 정부가 여론에 화들짝 놀란 상황이에요.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뉴딜 펀드 조성?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것에 모이도록 하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돌아서 좀 기업 투자가 되고 이게 가계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설명인데 그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이제 앞으로는 증시, 기업 투자 이렇게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민간 참여 펀드 그리고 기업형 벤처 캐피털 이런 조속한 도입도 주문을 했는데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를 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주문을 했습니다. 기업형 벤처 캐피탈 도입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이어서 두 번째 제출인데요. 탄핵소추안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전체 의원 그리고 통합당 출신인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죠. 이렇게 1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또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그럴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석이 106석이라서요. 재적의원 과반이요 그 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서 의결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그
결정 절차가 남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론을 조성을 해서 민심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볼까요? 요 며칠 사이에 주한미군 감축설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로부터 그 보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네. 17일 보도였습니다.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 네. 이렇게 외신에 보도가 나간 거죠. 어허. 근데 마침 같은 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몇 달 안으로 인도 태평양 사령부 등 여러 전투 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뒤숭숭해졌는데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에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했고요. 미국 정부는 이렇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한미군의 인원 감축이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좀 압박 카드로 네. 활용하려는 네. 것이다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해도 또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게 또 주동 미군이 뭐 철수를 네네. 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예의 주시를 해야겠죠. 그런 가운데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철수하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 가까운 동맹국을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네. 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건 꼭 짚어봐야겠는데 네. 요즘 수돗물 유충이 난리인데 깔따구 유충이 이제는 서울, 부산에서 발견됐고 또 제가 듣기로 뭐 청주, 네, 또 맞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어떻죠 지금? 괜찮으세요, 댁은? 아직까지는 네. 안 보이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눈여겨보고는 예. 있는데 이게 처음 신고가 나왔던 인천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주, 뭐 예. 속초, 경기도 화성, 시흥, 파주, 안양, 용인, 서울시도 영등포구, 중구, 부산시 굉장히 뭐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확산하는 동안에 정확한 원인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깔따구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없지만 사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썩은 물 아니면 그러니까 저 사급수면은 네. 민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네네. 그래서 정말로 썩은 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그 표현은 지양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깔따구가 나온 이상 수돗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좀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뭐 위에서 녹아버릴 거기 때문에 구충제는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꼭 끼운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다뤘지만은 인천 시흥 화성에 이어서 서울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전국의 정수장을 긴급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수돗물 유충 확산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자, 수돗물 유충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나온 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그렇다면 지난해 적수 현상이 나타난 인천 정수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 앞에 시간에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인천에 일단 한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작년에 그 적수 수돗물 때문에 인천의 그 정수장, 특히 공천 정수장에서는 고도 정수 시설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활성탄, 여과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오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 오존 처리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실제 그 뒤에다가 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여과지가 개방된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이 활성탄 여과지는 최종 단계에 있으면서 좀 밀폐된 상태로 돼서 이런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뭐 적어도 방충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천 정수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충이 활성탄 안에 들어가서 이 가정의 수도수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었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수장에 있었던 그 저수지에 있었던 물에 있는 유충하고 배수지 가정에 있는 그 유충들이 다 같은 종류였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인과관계가 확실한 부분인데 문제는
부평 정수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고 예. 오전 처리도 하고 있고 예. 밀폐된 상황인데도 여기서는 사체가 발견됐다고 그러거든요. 정수장에서도 그렇고 배수지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의미는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예.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하. 제대로 세척을 못했다든가 뭐 어떤 틈이 있었다든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서 어디가 원인이었었는지 이것들을 확실히 밝혀내야만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충 이게 정수장에서 걸리지 않고 이제 일반 가정집 수돗물까지 도달한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예. 최종 단계라 할지라도 일단 예. 여과가 되고 나서 또 배수지 다음 단계에도 여과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수돗물까지 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관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예. 공촌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이 상수도 관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즉 공무원들이 자꾸 위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생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전에도 지적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계속해서 맡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계속 이제 바뀌니까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네. 그렇죠. 이게 예. 양질의 우리가 수돗물을 얻기 위해서는 네.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연구 또 예. 여러 가지 공정 관리 또 원수 관리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 그중에 몇 가지가 빠지면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년과 달리 유난히 올해 이렇게 이 유충 발견 수돗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우리나라의 예. 온난화 때문에 이런 네. 깔따구라든지 다른 곤충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 공천 정수장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적수 수돗물 때문에 예. 이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었고 뭐 샤워 필터라든지 모든 데다가 필터를 달아 갖고서 네. 보다 보니까 빨리 발견이 된 것이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발견되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올해 여름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구조적인 문제가 공천정수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서 그것들이 아직 적응되지 않고 운영하는데 미스가 생겼던 것으로 보고 예.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은 분명히 아닐 것으로는 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질에 민감한 시민들이 스스로 하시는 이제 그런 샤워기라든지 거기에 그 필터를 끼워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발견한 거는 이제 시민들 스스로 발견한 셈이 된 건데. 예. 자, 근데 이제 이 깔따구 유충, 이제 사급수, 이제 정말 수질이 낮은 건데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정수장의 물이 이게 사급수처럼 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이런 사실은 예, 꼭 그런 것만은 지나친 추정. 예, 지나친 추정인 것이요. 이 깔따구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꼭 사급수에만 알을 까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사급수에 알을 까는 이유는 그 오염된 물에 유기질이 많기 때문에 유충을 까놓으면 이 유충들이 성숙하면서 성충이 되는데 그 유기물을 이용해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전부 깔 수가 있고 또 개방된 상태에서는 많은 양의 유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물이 오염됐다기보다는 이 상수도 원의 그 원수에서 정수된 최종 단계의 물에 또 특히 활성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염소 농도 같은 것들이 최대한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이 많이 혼입이 되었고 그 혼입이 된 것이 가정의 수도수까지 갔다 지금 여러 공정상을 다 정밀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밝혀졌고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뭐 한두 마리만 나와도 이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건강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주 심리적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을 지금 음용수라든지 혹은 샤워하는데 쓰기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 이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인체에 뭐 큰 악영향 주지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피부염이나 뭐 균전파 등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근데 성충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고요. 성충이 이제 접촉했을 경우에는 알러지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 성충인 경우에서는 사실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2, 3일, 뭐 길어야 4일 정도 살고 사멸하게 되는데 이 사멸한 사체들이 건조가 되고 이 분말이 되게 되면은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 뭐 꽃가루랑 비슷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숲속이나 물가에 갔을 때 사람들의 호흡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알러지성 천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연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충이 많은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마리가 만약에 우리 몸에 접촉이 됐다 할지라도 이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요. 혹시 모르고 먹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 몸은 기생충이라고 그러면은 증식이 가능하지만 이 유충이라는 것은 전혀 기생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번데기를 우리가 먹었다고 그랬을 때 살아있는 것을 아무 문제 없이 다 소화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충의 경우도 실제 우리 소화기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결국은 단백질인 영양원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또 염려가 돼서 구충제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까지 갈 염려는 없지만 이것이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알고서는 못하고 못 먹고 못 쓰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안다기보다 나올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이거 쓸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지금. 자, 구충제까지 구태여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좀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유충 확산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는지. 결국은 시설 또 공정관리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거든요. 일단 시설을 설계할 때 제대로 된 설계로 운영을 해보고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천정수장은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부평인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 자체는 잘 되어 있었던 것인데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어딘가에서 여러 가지 세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환 주기라든지 뭐 활성탄 이런 것들도 다 교환이 제일 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인 숙련된 인력이 잘 관리하고 또 계속 투자를 해서 QC, 즉 품질 관리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원수부터 시작해서 정수가 되고 정수가 관로를 통해서 수도관으로 가서 가정에 갈 때까지 이 각 부분의 수질 관리를 아주 꼼꼼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만 우리가 좋은 수돗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노력이 없으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수돗물 값이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싼 편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올린다고 그러면 부담감이 생기겠지만 더 좋은 수돗물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 결국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 스스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공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랜만에 다시 20명대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확진자 비율을 보니까 이제 어제 새벽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유입 22명이고요. 국내 가면 4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크게 줄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외 유입은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외 상황이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의 경우도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선원 교체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보통 우리 국내에서 10명, 뭐 20명 이 정도였던 것이 4명으로 갑자기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이 부분에서 우리 깜깜이 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염원 불명의 환자의 비율이 7.8%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환자 중에 외국인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국내 환자가 적다는 얘기는 이 7.8%도 만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도 많이 있다. 아직도 위험하다는 것이 사실은 어저께도 강서의 요양병원에서 9명의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또 2차, 3차 감염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또 이것이 위험지역인 취약지역인 요양병원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 이런 집단 발생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요. 항상 보면은 신천지라든지 또는 이태원이라든지 그 집단 발생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의 환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이해지는 시기에 바이러스는 꼭 창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좀 안심하지 않고 해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이제 미국 UC 버클리 공공보건대학 연구팀 논문이 공개됐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유전자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에 한 사람한테 감염됐을 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나? 뭐 이런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 미국에는 사실은 이 동부하고 서부하고가 바이러스가 좀 달랐었어요. 그래서 동부 유럽 쪽에 지금 감염되고 유행되고 있는 것은 GH 타입이라고 해서 최근에 유행되는 바이러스들인데 이 캘리포니아 쪽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처음 온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어갖고 치사율이 한 1.6% 정도 됐었는데 이 산타바바라로 가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GH 바이러스가 다시 더 감염이 돼갖고 어떤 환자들이 두 가지가 코인펙션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바이러스가 같이 감염되었을 때에는 사망률이 3배나 늘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뭐 그 바이러스 두 가지를 같이 감염된 사람의 그 환자의 임상 정보를 다 따진 거는 아니지만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다른 변이주가 감염이 되었을 때에는 치사율, 즉 독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근거로서 나타난 논문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천지일 때에는 V 바이러스였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GH라는 형의 바이러스고요. 다만 러시아에서 상륙한 선원들의 경우는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GR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뭐 지금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저 국내 제약사의 항체 치료제가 인체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 전파력이 6배 강한 변종 코로나19의 10배 높은 억제 효과 보였다는데 만약에 치료제가 이제 인삼 실험 통과해서 보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준도 점차 뭐 좋아질 거로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빨리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죠. 하지만 뭐 10배냐 몇 배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항체 치료제라는 의미는 혈장 치료제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이 있어야 일단 가능한 것인데 이 항체 치료제라는 것은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1차 임상 시험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번 9월에 벌써 치료제로서 나올 수 있다고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아주 희망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라고 그래갖고 단크론 항체,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응급 백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또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사상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의 탄생, 막강한 권한을 차지하게 됐지만 권한이 그만큼 논란과 숙제도 큽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선출하는 당대표, 그 후보 등록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들어간 진행되고 있는데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 뜻을 밝히고 바로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치신 분이죠. 김부겸 전 의원과 함께 당대표 출마 소감과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어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신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한 30년간 선거를 많이 치렀는데요. 이번 선거만큼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당대표 임기 2년 동안에 당의 명운이 걸린 4번의 큰 선거를 관리하고 또 선거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찍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오직 당의 승리만 위해 뛰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전당대회에서 상대 후보를 생채기 내는 식, 소위 상대편을 서로 이렇게 물어뜯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당력 손실 없는 그런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좋은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점에 왜 김부겸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잠시 거쳐가는 당대표가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책임지는 당대표가 돼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그 뒤에 이어질 대선 후보 경선,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책임지고 치를 수 있는 그런 당대표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정말 당에 대해서 이런 모든 준비와 또 그런 어떤 역량을 다 모으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 당 취약지구인 이른바 동부벨트에서도 저는 확실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한 40%까지는 모으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대표가 되시면 대선 불출마하시겠다. 이 의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우리 당에 대선 후보감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다들 개성도 역량도 뚜렷한 분이지만 그래도 서로 간의 역량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어느 정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당대표 역할일 텐데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당대표 맞상대하시는 이낙연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고요. 5번의 총선, 1번의 지방선거 모두 승리한 분인데 이 두 후보의 대결을 불패 챔피언과 불굴의 도전자 간의 대결로 보기도 합니다. 상대하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평을 먼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 후보님이나 저나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또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 서로 잘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후보께서는 매사에 하여튼 확실하고 정확하게 또 신중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다만 이제 이번에 유력한 대선 주자께서 왜 이 7개월짜리 당 대표를 거쳐가야 하나? 그건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내년 3월에 사임을 하시게 되면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그건 어떻게 누가 책임지죠? 막 그런 점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선 후보로서 바로 가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막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 후보와 비교했을 때 김부겸 후보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주 많으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이 가장 취약 지역에서 지금보다는 확실한 지지율을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일 취약 지구인 대구에서도 그동안 4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떨어질 때도 한 40% 얻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취약 지구에서 이런 정도의 득표 한 40%의 우리 지지율을 획득을 해야만 대선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또 저는 그동안 제 선거 남의 선거 한 30년 정말 많이 직접 뛰기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제가 지휘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가 되면 선거만큼은 제가 확실히 좀 자신 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제 직권의 선봉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하는 데는 최적의 당대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부겸 후보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양자 대결로 보았었는데 어제 박주민 의원이 또 출마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주민 의원의 고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지금 지방을 쭉 이제 순회 중이어서요. 오늘 오전에 당대표 출마 입장 발표하신다고 그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발표한다는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평소에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러면 보셨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발언을 아주 꾸준히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의 그 아픈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그런 우리 당의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정치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당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는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4월에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인데 이 두 자리에 민주당 후보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김부겸 후보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수도 서울 그리고 제2도시 수장을 다시 뽑는 상황인데요. 네. 물론 당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니까요. 네. 그러나 또 정당의 설립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고 또 잘 경영하고 또 재창출하는데 있느니만큼 네. 그것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명분만을 내세울 수는 없고 당이 좀 깊은 고민을 해서 정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아주 진솔한 사과를 하고 네. 또 회초리 맞을 건 맞고 그러면서도 저는 말하자면 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네. 무조건 뭐 공천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요. 예.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선 당원들의 뜻을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천이 꼭 필요하다면 당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회초리를 대신 맞아줘야죠. 네. 그래야 후보들은 좀 넘넘하게 그 시민들 앞에 나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되면 그런 어떤 손에 흙을 묻히고 네. 어떤 말하자면 대신 매를 맞는 그런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거죠. 네. 네. 당원 당규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뜻을 확인한 뒤에는 네네. 이를테면 당 대표께서 회초리를 맞고 사과를 하고 그런 과정을 네. 거쳐서 그래도 필요하다면은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 예, 공당의 네. 그 네. 약속이기 때문에 당헌이라는 게 예. 그만큼 무게감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명분론에만 매달리기에는 워낙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이 정부가 운영되고 난 뒤에 사실은 처음 있는 큰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이것만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내면 안 된다 후보를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예, 저는 뭐 그린벨트는 해제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뭐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고요. 예. 다만 보궐선거 후보 내면 안 된다는 주장을 보니까 그 표현을 끝까지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국민한테 석고대죄하는 그런 사죄를 하고 네. 당헌 당규를 바꾸라 그런 내용이던데요. 예. 물론 뭐 워낙 또 이 지사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정치인이니까 네. 발언 자체의 무게가 중대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지사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뭐 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한다면 그만큼 무게를 실어서 국민에게 사과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던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슬슬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성 후보.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 박영선 이 두 여성 후보를 내자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문제는 아직도 네. 많은 후보군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예, 그거는 아마 좋은 후보들끼리의 또 치열한 뭐 어떤 경쟁 과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 단계 우리가 후보를 내야 된다는 과정부터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혼날 각오도 해야죠. 예. 우선 그게 지나놓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후보들끼리의 또 치열한 경쟁의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이 부분이 뭐 지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뭐 많은 이제 여론에서는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우선 성공적이지 않았으니까 저희들도 20차례 가까이 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그 시중에 이제 풀린 돈들이 예. 정권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다시 국민들에게 확실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정책의 신뢰는 반드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뭐 국회 정치인들이 다주택 보유는 빨리 정리를 해라. 그렇게 네.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예. 그 실수요자들 처음으로 뭐 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겠다든가 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이 예. 무조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투기 열풍만 막겠다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네. 그분들의 어떤 건전한 어떤 그런 요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대안을 못 내놓은 것은 이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마 조만간 그런 데 대한 지원 방안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분들의 건강한 그런 어떤 욕망이라 할까요? 그런 데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 국회 모두 새정시로 옮기자면서 행정수도로 집값 잡기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네. 자꾸 수도권은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무슨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적어도 다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시도했던 그 철학 한번 되살려보자라는 뜻인 것 같고요. 뭐 저는 당시에 이제 헌재가 판결을 했습니다만 헌재 판결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서울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은 이제 국토의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걸 고민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부동산 대책 이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야 될지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그 7월에 내놓은 대책은 결국은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히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다주택자들이 보유 그런 보유 물량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총리하고 대통령과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국공유지나 그런 유유부지 활용 빨리 검토를 해서 고밀도 개발 등을 통해서 또 뭐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공급도 고민 확실하게 공급도 앞으로 고민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시중의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번에 내 집 마련 못하면 이제 영원히 찬스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도 함께 이번에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한 김부겸 후보였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뒤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